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코미디언이 국회의원 되는 게 쉬울까요? 국회의원이 코미디언 되는 게 쉬울까요? 국회의원이 된 코미디언은 우리 곁에 있지만 코미디언이 된 국회의원은 없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코미디언이 국회의원 되는 게 더 쉬운가 봅니다. 달가스와 인어와 낙농의 나라 덴마크에서도 야콥이라는 코미디언이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화제라는데요. 당명부터 코미디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당이에요. 그리고 그 당의 당수가 바로 야콥이고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그가 내건 공약들입니다. 슈퍼마켓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 남성 성불능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덴마크의 날씨를 좋게 만들겠다. 글쎄요. 우리나라 나으리들처럼 빌공짜, 공약으로 끝나겠죠?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조문주 학생 잘 들으셨어요? 바로 작년 이맘때쯤에 엽서 소개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총각 선생님 생일 축하 엽서.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선생님 장가 안 가셨나 보죠? 강찬식 선생님 생일 축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아랑드론과 장볼 벨몽도가 주연한 볼사리노의 테마였어요. 자동차라는 것은 곧 자유다. 그저 기름을 가득 채운 뒤 시동만 걸면 언제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한 그 순간부터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도난이라든지 사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보험에 들어야 하고 주차 문제를 걱정해야 하고 술도 삼가야 한다. 말하자면 자유로운 출발을 위해 구입했던 자동차가 오히려 자유로운 여행을 구속하는 셈이다. 자, 이상은 크지스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이 쓴 자서전 중에 한 대목인데요. 그는 이 자동차 이야기로 자신의 영화 세 가지색 블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자신이 세 가지색 블루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문제라고요. 짐작하셨겠지만 오늘 FM 영화음악의 시네마 천국은 영화 블루입니다. 줄리에트 비노 씨는 유명한 작곡가였던 남편 파트리스와 어린 딸 안나를 자동차 사고로 잃습니다. 그녀는 한참 만에야 절망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과거를 이어주는 모든 끈들을 끊어버리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죠. 하지만 새로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한 순간 그녀는 예기치 않았던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요. 어느 누구도 조절할 수 없는 인생의 새로운 면들, 그러니까 감정, 기억, 욕망, 질투심, 이런 인간 내면의 함정이었죠. 특히 남편의 것이자 자신의 것일 수도 있는 악보 하나가 그녀를 끝내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이런 함정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자, 지난 월요일에는 키슬롭스키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영화음악가 즈비그니에프 프라이스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화요일에는 정성일 씨가 키슬롭스키를 분석했었죠. 그때 바로 그 키슬롭스키 감독의 자서전 얘기를 했었는데 하이텔러 송주아 씨가 그 자서전 어떻게 구합니까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본은 없습니다. 원서를 그때 갖고 정성일 씨가 말씀해 주셨죠. 자, 오늘 시네마 천국은 블루고요. 내일 모레 정성일의 영화 읽기 시간에는 또 그 세 가지색 블루, 화이트, 레드 이 세 영화를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 9월 FM 영화음악의 9월은 키슬롭스키로 완전히 해부하는 날이 돼버렸습니다. 자, 잠시 후에 그 중간 단계 블루로 들어가겠습니다.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토마루.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사랑, 그것은 쾌락의 손짓. 배신, 그것은 악마의 옷자락. 브루스 윌리스와 제인 마취, 그리고 로런 크리스티의 젖은 목소리. Color of Night. 음악으로 느끼십시오. Color of Night. 홀리그램. 안녕하세요, 장동건입니다. 제가 가장 즐겨 먹는 과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카라멜 콩과 땅콩이죠. 옥수수 순에게 생크림이 사르르, 고소한 땅콩까지. 카라멜 콩과 땅콩이 전 참 좋아요. 크라운 카라멜 콩과 땅콩. 땅콩을 꼭 확인하세요.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커 브로.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커 브로. 사랑의 피너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비 많이 맞았지? 나 휘재야. 맛있는 삼양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더욱 맛있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두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
상큼한데?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왜 대학가의 화제인가? 슬픈 아리랑이 아니라면서? 진취적인 민족의 기상이 담긴 아리랑이야. 읽을수록 신명나는 책? 읽을수록 자랑스러운 책.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도서출판 해냄.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출판사 맞지?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특혜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당 잡힌 천재들의 광기 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무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사. 아직 안 들어왔네. 좀 늦을지 몰라요. 자, 지금 그 자리에서 직진 3보, 다시 좌회전 2보. 무릎을 구부리면 당신 좋아하는 사과빵. 그리고 커피. 프리마 넣는 거 잊지 말고요.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커피엔 언제나 프리마. 닮았지만 다릅니다.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쓰임새 많은 5도어 유럽형 유로 액센트, 스포츠 감각의 3도어 미국형 프로 액센트, 세단형 4도어 액센트까지 스타일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액센트. 자동차가 질주합니다. 자동차 우측 앞바퀴가 푸른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차가 터널을 지날 때 뒤 유리창으로 소녀의 얼굴이 보입니다. 잠시 후 차는 도로변에 비상등을 켜고 멈춥니다. 소녀는 볼일을 보러 길 옆 숲으로 뛰어가고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기지개를 켭니다. 그런데 앞바퀴의 차축을 따라서 브레이크 오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이를 모른 채 차를 다시 출발시킵니다. 잠시 후 차는 안개 낀 시골 도로로 빠른 속도로 들어섭니다. 커브길에서 길 옆에 큰 나무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자동차. 차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녀의 것으로 보이는 풍선이 굴러떨어집니다. 그리고 우연히 사고 현장을 목격했던 한 소년이 차를 향해 뛰어갑니다. Est-ce que vous vous sentez en état de parler? Est-ce que vous étiez consciente?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깜빡이는 줄리의 눈동자에 의사의 모습이 투영됩니다. Votre mari a perdu la vie dans l'accident. 그는 남편 파트리스와 딸 안나가 사망했음을 알려줍니다. 병원의 유리창을 소리내서 깬 줄리. 당직 간호사가 뛰어나오고 그 틈에 줄리는 약 보관함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줄리는 병에 든 알약을 몽땅 입에 털어넣습니다. 하지만 끝내 삼키지 못합니다.
Nous sommes réunis ici aujourd'hui pour honorer la mémoire d'un homme et d'un compositeur que le monde entier reconnaît comme l'un des plus grands. 병상에 누워서 남편과 딸의 장례식을 TV로 보고 있는 줄리. 눈물방울이 소리 없이 그녀의 볼과 코로 타내립니다. Nous pensons aussi à cette petite fille de 5 ans qu'il a accompagnée dans la mort. 줄리가 병원 테라스에 앉아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의식 속으로 남편의 미완성 교향곡이 불현듯 들이닥칩니다. 푸른 빛과 함께요. Bonjour. 누군가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는 순간 줄리는 환청에서 깨어납니다. 남편 파트리스에 관해 기사를 쓰고 있는 여기자입니다. 여기자는 유럽 통합을 위한 콘서트에 대해서 묻지만 줄리는 대답하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N'existe pas. Vous avez changé. Avant, vous n'étiez pas si désagréable. Vous n'êtes pas au courant? J'ai eu un accident de voiture, j'ai perdu ma fille et mon mari. Julie, c'est vrai que vous écriviez la musique de votre mari? 돌아서는 줄리에게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남편의 음악을 실제로 작곡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 아니냐고요. 하지만 줄리는 말없이 돌아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여기자와 줄리가 처음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곧바로 이어진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한 3 내지 4초간의 페이드아웃이 끼어든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Bonjour. Bonjour.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는 페이드아웃이 여기서는 이렇게 시간의 정지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이 페이드아웃은 불현듯 찾아드는 옛 기억과 역시 갑자기 밀려오는 교향악 그리고 푸른 색조 이것과 함께 어울려서 영화 속에서 4번 등장합니다. 바로 줄리가 충격을 받는 4번의 순간이죠. Personne ne doit savoir. Jamais. Auparavant, vous payerez le séjour de ma mère en maison de retraite jusqu'à la fin de sa vie. Vous assurez les vieux jours de Marie et du jardinier. Vous vendrez la totalité de nos biens. Et tout cet argent ira à ce même compte. Le 2706 41 180. 줄리는 찾아온 변호사에게 살던 집을 비롯해서 전 재산을 처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울러 호르모니와 가정부 마리, 정원사 베르나르의 생활비도 위임 신탁하시어 그녀는 어디론가 떠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 그녀의 손바닥에는 푸른 구슬들이 쥐어져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기거했던 푸른 방의 전등 장식에서 뜯어낸 것이죠. 그리고 그 푸른 구슬들은 빛을 반사해서 그녀의 얼굴을 푸르게 채색합니다. Voilà. Et ensuite, j'ai pensé qu'il valait mieux attendre une décision. Vous avez bien fait. 남편이 쓰다만 미완성 교향곡의 악보를 찾아낸 줄리. 악보 위에는 수많은 교정부호들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줄리의 손끝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줄리가 이 음악의 공동 작곡가인지 단순히 교정만을 담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줄리가 이 악보의 공동 창조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 악보를 줄리는 쓰레기차에 미련 없이 던져버립니다. 악보가 쓰레기차 안에서 지디겨지는 순간 음악 소리도 사라집니다. C'est Julie. Est-ce que vous m'aimez? Oui. Ça fait longtemps? Depuis que je travaille avec Patrice. 줄리는 모든 게 깨끗하게 정리되고 매트리스 한 장만 달랑 남은 옛집으로 올리비에를 부릅니다. 그는 죽은 남편의 수제자면서 보조 작곡가인데요. 오래전부터 그녀를 사랑해오고 있었죠. Oui. 줄리는 비를 흠뻑 맞고 달려온 올리비에에게 사랑을 줍니다. 바로 단절을 위한 사랑이죠.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되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줄리는 올리비에의 머리맡에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Julie! Julie! 줄리는 파리 시내 한복판에다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복잡한 시내로 숨어든 것은 대도시야말로 쉽게 군중 속에 파묻힐 수 있고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름조차도 남편의 성을 버리고 처녀 시절의 성이었던 민용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카페에 홀로 앉아 길거리 학사의 플룻 소리를 감상하는 줄리. 그녀의 왼손 넷째 손가락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혹시 모를 낯선 남자들의 유혹조차 피하려는 것이죠. 이렇게 혼자 식사하고 혼자 자고 항시 혼자인 줄리. 하물며 수영조차도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합니다. 과거와 철저히 단절된 이런 삶은 차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주민이 줄리를 찾아옵니다. Excusez-moi pour le bruit, j'ai presque fini. J'avais rien entendu. Vous permettez? Il paraît que vous êtes resté coincé dehors la semaine dernière. Oui, votre mari m'a prêté une couverture.
J'ai passé la nuit dans l'escalier. Je voulais vous demander de signer ceci. Qu'est-ce que c'est? Tout le monde a déjà signé. 이웃 주민은 그녀에게 서명에 동참할 것을 종용합니다. 아래층에 사는 창녀를 퇴거시키기 위한 서명이죠. 하지만 줄리는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요. 창밖으로 허리 구부러진 노파가 지나갑니다. 노파는 빈병을 어렵게 수거함에 집어넣습니다. 줄리는 눈으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귀로는 플룻 소리를 듣습니다. 그녀는 바깥 세계를 철저하게 차단한 채 자신만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대부분의 프랑스 사람들이 이랬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일부 평론가들은 영화 블루에서 줄리는 프랑스를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노파나 창녀는 동구권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유럽 통합의 당위성 때문에 이제 프랑스인들은 자급자족의 논리를 버릴 수밖에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줄리의 행동으로 표현됐다는 겁니다. 물론 감독인 키에슬롭스키는 전혀 정치성이 없는 영화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깐느는 그의 3부작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죠. 어차피 감독의 말이란 것도 우리로서는 100%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동구권 출신의 감독들은 그들이 아무리 정치성을 배제하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그 정치성이 영화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Allô? Bonjour, je m'appelle Antoine. Vous ne me connaissez pas? Non, je vous connais pas. Excusez-moi. Qui c'est? C'est un garçon qui vous cherche depuis longtemps. J'ai accepté qu'il appelle. C'est pas grave. Allô? Je voudrais vous rencontrer. 앙뚜안이라는 소년이 줄리를 찾아옵니다. 교통사고를 지켜봤던 바로 그 소년이죠. 그는 현장에서 주었던 십자가 목걸이를 줄리에게 되돌려주려고 하지만 그녀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화에서 두 번째로 시간 정지의 페이드 아웃이 교향곡과 함께 나타납니다. C'était du vol. Si vous voulez me demander quelque chose, j'étais à la voiture juste après. Non. Excusez-moi. 잊혀졌던 기억들이 앙뚜안의 등장으로 또다시 그녀를 엄습한 겁니다. 키에슬롭스키 감독은 짧은 단역이지만 이 앙뚜안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혼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줄리. 그런데 앙뚜안이 과거의 기억들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일까요? 물에서 나오려는 순간 교향곡이 그녀의 귓전을 때립니다. 줄리는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귀를 막습니다. 며칠 후 아래층 창녀가 꽃을 들고 줄리를 찾아옵니다. Merci.
Quoi? Je reste. Pour pouvoir m'expulser, j'avais besoin de la signature de tous les locataires. Donc je reste. 줄리가 서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아파트에서 쫓겨나지 않았던 건데요. 그 고마움을 표하러 온 겁니다. 줄리의 무관심이 엉뚱하게도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게 된 셈이죠. Quand j'étais petite, j'avais une lampe exactement comme ça. 과거와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앙뚜안이 찾아오고 이웃 주민이 찾아오고 아래층 창녀 루실이 찾아오고 몇 달이 걸렸지만 올리비에도 결국 그녀를 찾아냅니다. Je vous ai trouvé. Personne ne sait où j'habite. Personne. J'ai perdu quelques mois, puis après ça a été très simple, un hasard. La fille de ma femme de ménage vous a croisé dans le quartier. Vous entendez ce qu'il joue? On dirait. Oui. 카페 바깥에서는 플루트 연주가 들려옵니다. 남편의 미완성 교향곡과 너무나도 흡사한 멜로디죠. Peut-être cela me suffira pour un petit moment. J'essaierai. 올리비에는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카페를 나섭니다. 창고를 뒤지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줄리. 창고에 보금자리를 친 쥐새끼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쥐들 때문에 며칠 밤을 잠 못 들다가 나중에는 결국 고양이를 빌려와서 이 쥐들을 처리하죠. 그런데 일부 평론가들은 이 쥐들이 프랑스에 살고 있는 흑인 및 터키인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동구권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쥐나 고양이나 둘 다 싫긴 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고양이, 그러니까 가까운 동구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이런 뜻이 숨어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키에슬로스키 감독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지요. 그래도 평론가들은 동구권 출신다운 오묘한 은유라고 반박했습니다. Maman? Marie-France. C'est moi. Julie. Ah, Julie. Viens près de moi. 줄리가 양로원으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Il m'avait dit que tu étais morte. Tu as l'air bien. 하지만 노인성 치매로 인해서 어머니는 줄리를 오래전에 죽은 여동생, 그러니까 줄리의 이모로 착각합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는 80세도 넘어 보이는 한 노인이 번지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줄리는 비록 알아듣진 못하겠지만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J'ai compris, je ferai plus qu'une chose. Rien. Je n'ai plus de possession, plus de souvenirs. D'amis, d'amour ou d'attache. Tout ça sont des pièges. 사랑, 친구, 기억 따위들은 모두 함정이라고요. 물론 이 말은 자기 자신을 향해 던진 말이기도 하죠.
Maman. 어머니를 만나보고 집으로 돌아온 줄리는 옆집에서 고양이를 빌립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를 창고 안에다 풀어놓고는 수영장으로 갑니다. 그녀는 아래층 창녀 루시를 찾아온 것도 모르고 역시 혼자서 수영을 합니다. 울고 있었냐고 루시리 묻습니다. 울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왔다면서요. 그 순간 화면은 세 번째로 시간 정지, 페이드 아웃 됩니다. C'est l'eau. Tu mets pas de culotte? Jamais. 눈물이 아니라 물이라고 대답하는 줄리. 하지만 그녀는 분명 울고 있었습니다. 줄리는 쥐를 없애려고 집에 고양이를 들여놨는데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다면서 흐느낍니다. 루시는 그런 그녀를 감싸 안으면서 자기가 청소를 해주겠다고 다독거립니다. 그리고 그날 한밤중에 줄리는 루시의 전화를 받습니다. Maintenant? C'est la nuit? 지금 당장 자기에게 와달라고 애원하는 루시. 줄리는 그녀가 스트립 댄서로 일하고 있는 삐갤거리의 성인 클럽으로 찾아갑니다. 루시는 누드쇼를 보러 온 손님들 속에서 피곤한 모습의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절망감을 느꼈던 것이죠.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는 루시. 실제로 줄리가 와주지 않았다면 루시이 무슨 일을 벌였을지 모를 일입니다. 줄리는 그런 루시를 다독거립니다. 그런데 루시이 깜짝 놀란 얼굴로 텔레비전을 가리킵니다. 줄리? C'est toi, là? Lucille, c'est à nous. C'est moi? 텔레비전이 보여주고 있는 크게 확대된 여자의 얼굴. 바로 줄리 자신입니다. 남편이 살았을 때 함께 찍었던 사진들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곧 올리비에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Pouvez-vous me dire quelques mots sur la partition qui est montrée pour la première fois? La première partie d'un grand concerto que Patrice a écrit, commandé par le Conseil de l'Europe. Ce concerto devait être joué qu'une seule fois et par une douzaine d'orchestres symphoniques dans une douzaine de villes d'Europe unie. 줄리가 분명히 쓰레기차에 던져버렸던 악보를 펼쳐놓고 통합된 유럽의 12도시에서 12오케스트라에 의해 연주될 예정이었다고 설명하는 올리비에. 그는 자신이 곡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지만 곡을 완성하는 데는 작곡자의 아내인 줄리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줄리는 놀랍니다. 하지만 줄리를 놀라게 한 것은 악보가 아니라 TV가 보여준 죽은 남편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 속에서 한 매혹적인 여자가 남편과 줄곧 함께하고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악보 원본을 찾아서 쓰레기차에 던져넣기 전에 이미 복사되어졌다는 걸 알게 된 줄리. 그녀는 올리비에를 찾아가 따집니다. Excusez-moi. C'est rien. J'ai appris que vous voulez terminer le concert de Patrice. Tu pensais que je pouvais essayer? Vous pouvez pas faire ça, vous n'avez pas le droit. 남편의 미완성 교향곡을 완성시킬 권리가 올리비에게는 없다고 소리치는 줄리. 그런데 올리비에는 그녀의 행동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함몰해 있는 그녀를 바깥으로 유도하는 방법. 올리비에가 생각할 때 자신이 악보에 손을 대고 또 의문의 여인 사진을 공개해서 줄리를 자극하는 방법뿐이었죠. 결국 올리비에는 줄리에게 자신이 덧붙여 작곡한 부분을 피아노로 들려줍니다. Est-ce que vous savez ce que le chœur devait chanter dans ce concert? Non. Je croyais que Patrice vous l'avait dit. Non. En grec, bien sûr, c'est un autre rythme. 줄리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이 의도했던 곡의 진행 방향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올리비에를 찾아왔던 가장 큰 이유는 사진 속의 여자 때문이었죠. Qui était cette fille? Quelle fille? Sur les photos dans l'émission. Celle qui était avec Patrice. 사진 속의 여자는 쌍드린느라는 변호사고 그녀는 오래전부터 남편의 애인이었다고 올리비에가 밝히는 순간 네 번째 시간정지, 페이드 아웃이 교향곡과 함께 밀어닥칩니다. Côté de Montparnasse. Et je voyais plus souvent palais de justice. Elle est avocate. En fait, stagiaire chez un avocat. Qu'est-ce que vous voulez faire? À rencontrer. 줄리는 법정으로 그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뒤쫓아 레스토랑까지 따라갑니다. 질투라는 감정에 덫이 그녀의 정신적인 자유를 맥없이 무너뜨리고 만 것이죠. 줄리와 그 여자 쌍드리느는 레스토랑 화장실에서 맞부딪힙니다. Excusez-moi. Oui. Oui. Vous étiez l'ami de mon mari? Oui. 쌍드리느는 죽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가 죽은 뒤에 임신이란 걸 알았다는 쌍드리느. 원래 아이는 원하지 않았지만 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줄리가 궁금한 것은 남편이 쌍드리느를 진짜로 사랑했느냐 하는 거였죠. 그런데 쌍드리느의 목에 자신의 것과 똑같은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있는 걸 보는 순간 줄리는 남편이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의 덫에 빠져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Julie, vous allez me détester? 자신을 미워하냐고 쌍드리느가 묻지만
줄리는 아무 말 없이 그녀 곁을 떠납니다. 그녀는 그 길로 수영을 하고 양로원으로 가서 어머니를 먼 발치에서 보고 그리고 올리비에를 찾아갑니다. Entrez, je vous en prie. Il est arrivé quelque chose? Vous l'avez rencontré? 올리비에는 그녀가 쌍드리니를 만나고 오는 길이라는 걸 그녀의 표정에서 읽어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파트리스의 악보를 펴놓고 작곡을 마무리해 나갑니다. 퍼쿠션을 빼고 트럼펫을 빼고 피아노 대신 플룻을 넣고 손가락이 악보의 음표를 하나씩 짚어갈 때 그녀의 의식 속에서 시간을 정지시켰던 음악들이 풀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로 바뀌어 시간을 박차고 나갑니다. Sur un violon? Les altos. Et maintenant? Attends, peut-être plus léger, sans les percussions. On retire les trompettes. Piano sul tasto. Là, au lieu du piano... Une flûte? Une flûte. On reprend au la. C'est tout pour l'instant. Et la fin? Je sais pas. 줄리는 아직 완성하지 못한 피날레 부분을 위해 다른 악보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남편이 아주 사랑했고 꼭 활용하고 싶어 했던 반덴 부덴마이어의 악보지요. Il m'avait dit c'est un memento. Essayez de voir si vous pouvez le faire entrer. 반덴 부덴마이어. Oui. Il voulait l'évoquer à la fin. 줄리는 그 악보를 올리비에에게 건네주고는 팔려고 내놓았던 옛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옛집으로 쌍드리니를 부릅니다. Ce sera un garçon ou une fille? Un garçon. Vous savez comment vous allez l'appeler? Oui. J'ai pensé qu'il devait avoir son nom et sa maison, ici. 태어날 아기가 남편의 성을 따르기를 그리고 옛집도 상속받기를 원한다는 줄리.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위해서는 외면이나 단절이 아닌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악보 교정을 마친 줄리가 올리비에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냐고 묻는 줄리.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올리비에. 줄리는 그에게 가기 위해 일어섭니다. 그리고 악보를 챙깁니다. 이때 영화에서는 처음으로 유럽 통합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장엄한 유럽 통합의 노래를 배경으로 등장인물들이 하나씩 지나갑니다. 숨을 거둔 줄리의 어머니, 십자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앙뚜안느,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는 웃는 모습의 쌍드린느. 이들의 모습이 화면에 스쳐 지나갑니다. 크지스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세 가지 색 연작 시리즈 중에서 오늘 블루를 시네마 천국 시간에 보내드렸습니다. 평론가에 따라서는 이 등장인물들을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줄리는 프랑스를 상징하고 올리비에는 영국, 쌍드린느는 독일을, 그리고 루실은 폴란드 같은 가난한 구동구권 국가를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동참시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플러스를 불던 길거리의 악사는 키에슬롭스키 감독 그 자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화 중에서 줄리아 올리비에가 그의 플러스 소리를 듣고 그러죠. 파트리스 음악과 비슷하다고요. 자, 이런 대사를 넣은 데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키에슬롭스키 감독에게 그 자신의 예술적 근거를 어디서 베낀 것이냐고 이렇게 종종 물어오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집어넣어서 되받아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블루 오늘 시네마 천국 시간을 통해서 띄워드렸는데 조금 여러분과 달리 보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요일 정성희 씨는 또 블루, 화이트, 레드를 분석해 주신 텐데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 주실지 한번 여러분 기대하시면서요.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강릉 옥천동의 김정우 씨께 오늘 헐리우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음반 띄워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블루 중에서 장송곡 골랐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전 정은임이었고요. 여러분 좋은 밤 되기 바랍니다.